예, 이번 시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는 이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기본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연말정산 교육 시에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동거, 입양자, 형제, 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동거 요건 을 갖췄을 때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1인당 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 기간 중에 해당되는 날이 있을 때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액 요건이 있었는데 해당 과세기간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함한다라는 거고,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본인은 무조건 공제를 합니다. 자, 무조건 공제를 하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있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배우자는 누가 배우자냐라는 건데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일 때 모두 충족할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부양가족으로 따집니다. 그 인원수 한 명당 150만 원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양가족 범위를 한번 보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60세 이상입니다. 자,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 가동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해서 이제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부양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양가족들이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한 사람당 150만 원 공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양가족 조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생계 요건인데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할 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나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 때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직계비속은 이유를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 요건에 대한 예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나이를 무시합니다. 즉 생계 요건 중에 소득급여 요건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기준입니다. 19년 12월 31일 날 이 요건들이 충족이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자, 연령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자로 따집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일 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이를 따질 때는 만 나이로 따집니다. 연도 중에 20세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0세하고 초과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사망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년 1월 1일 날 연세가 90인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는 부양가족에 들어가죠.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공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1월 1일 날 전날 기준이면 18년 12월 31일입니다. 연도가 바뀌어버리죠. 대부분은 연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2월 31일, 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년도 소득금액 제로,
직계 존속이고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 60세 이상이죠. 그럼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1월 1일 날 사망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이 될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중복 적용 시 어떻게 되느냐? 공제 대상 가족을 알 수 없을 때는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고요. 직전 연도 기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중복 적용 시 예외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여러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들고 한번 보면요.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례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장남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 연세 60 이상이고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면 연세 60 이상 전업주부 소득 금액이 없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 직장 다니고 장남 직장 다닙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이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공제받아야 되냐? 어머니를 장남이 공제받을 거냐? 아버지가 공제받을 거냐 하는 겁니다. 결론은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받으면 됩니다. 유리한 사람이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공제가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동생과 형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 모시고 삽니다. 둘 다 직장인입니다. 형과 동생 입장에서 어머니는 둘 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공제받을 거냐? 이 경우도 둘 중에 아무나 유리한 사람이 공제하면 됩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그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 기본공제의 대원칙은 뭐냐면 자연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체는 납세 의무자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 단체는 종합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해줍니다. 자, 만 70세 이상일 때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거주자가 여성분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 한부모 공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공제를 해줍니다.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즉 국민연금 납부 금액입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이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관련해서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과거에 2000년 이전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에 대해서 연 72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연 500만 원, 1억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1억 초과일 때 200만 원까지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법이 하나 바뀌었죠.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는 제외를 합니다.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2019년도 이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을 안 해줍니다. 자, 2019년도에 새로운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안 해줍니다.
근데 2018년도 이전부터 가입이 되어 있던 분들은 계속 납입을 하겠죠. 그 납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연말정산 때 우리 적용했던 부분들 그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자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에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 중에 7세 이상인 자녀들,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7세 미만이면서 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포함시켜서 공제해 줍니다. 자녀 한 명일 때 공제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 금액대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 입양세액 공제, 당해 연도에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 둘째, 셋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연금저축에 가입을 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최대 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데, 의료비, 교육비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그 세액공제 관련되는 파트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즉 근로소득이 있다든가 또는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하고 성실사업자 등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세액공제를 전부 다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연 13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표준세액공제로 13만 원 적용받을 수 있고요.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7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백두무역상사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는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 탭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 메뉴 안에 있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작성하실 때 작성의 좀 편의를 위해서 종합소득 신고서 상에서 소득을 먼저 미리 좀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소득을 등록하셔야 되냐면 우리 자료에 주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근로소득입니다. 자, 근로소득은 그러니까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도를 계산해야 되죠. 의료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또 기부금 세액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적용할 때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근로소득부터 먼저 작성한 다음에 저장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자료가 한라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5,500만 원에 98만 원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근로소득 그러니까 종류 51번입니다. 그죠? 소득 구분 51번에 한라산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5,500만 원 입력하면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까지만 딱 입력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갑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신고서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인적공제 항목부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단에 보시면 CF4 전년도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년도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전년도 소득공제서 상에 인적공제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러와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온 다음에 작년도 공개했던 인원들 중에서 당해 연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출명세서는 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판정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출된 금액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 공제 항목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그 다음에 보험료별로는 소득 공제별로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구분을 F2번을 눌러서 조회를 해보시면 일반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료비는 F2번 눌러서 보시면 난임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그 밖에 장애인 관련되는 의료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먼저 등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지출액 반영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각종 소득 공제 금액들이 합계 금액들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이 총액 기준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연금저축, 저축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보시면 연금저축 500만 원 납입이 되어 있죠. 500만 원 납입하고 공제 대상 금액은 한도가 400이기 때문에 400 기준으로 공제율은 15%, 12%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긴 소득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2%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연금저축을 적용하실 때 저축 구분해 보시면 개인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됐던 연금저축을 의미합니다. 그건 소득공제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혼선이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에 특별공제로 갑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납부금액 3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자료 있습니다. 근로소득 자료에 보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있죠.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자금 공제가 있다면 주택자금 관련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부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자료가 있으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료 내용이 지금 빠져 있긴 한데 만약에 있다면 300만 원 있다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금액을 근로소득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도를 계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미리 등록이 돼 있다면 우리 공제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총급여 기준으로 해서 한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액 감면으로 갑니다. 세액 감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등록하실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중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전자신고할 때 오류 멘트가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료는 853792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로 갑니다. 세액공제 가면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금저축과 월세액 반영은 F7 연금저축 월세 반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F7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세액공제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 연금저축 공제 부분에서 세액공제 이 부분 계산을 했죠. 계산했지만 세액공제원으로 갔을 때 직접 반영하는 방법은 F7을 눌러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한도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공제액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2로 갑니다. 2로 가게 되면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도액 계산 세액공제 금액을 F8 기부금 해서 F8 기부금으로 해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F8 기부금 적용하실 때에는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완전하게 작성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비라든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종합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신 후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기부금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액이 있다면 월세액에 대한 부분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이 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을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번째 탭에 소득공제가 있죠. 소득공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앞에서 작성했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상에 있는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덟 번째 탭에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보시면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연금저축,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